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네,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수능 특강 5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봅시다. 양난 이후의 대외 관계. 여러분, 양난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진왜란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자호란, 왜란과 호란을 합쳐서 양난이라고 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서 어떤 대외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능 특강 보면 북벌운동 추진 보이나요? 북벌운동의 별표 하나 쳐볼까요? 자, 북벌운동이 무슨 뜻이냐면 북쪽을 정벌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청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북벌운동을 추진했던 왕은 제호가 누구일 거 아니? 효정입니다. 효정 맞습니다. 네, 효정입니다. 효정은요, 병자호란 때 이제 삼배구구도로 굴복적인 항복을 했었던 왕 인조의 아들이었어요.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청에서는요, 인조의 아들인 효종을 인질로 데려갑니다. 인질로 데려가서 8년 동안 청나라에 지내게 한 다음에 이제 효종이 왕이 될 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효종은요,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효종은 이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청에게 우리 너희 공격할 거야 라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요. 뒤에서 은밀하게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텍스트 한번 볼까요? 북벌운동 추진. 청에 대한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는 운동이다. 북벌운동. 계속 보겠습니다. 효종이 송시열 밑줄 치고, 네, 송시열은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노론계 사람이에요, 노론. 우리 분당이 분화되는 거를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그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효종이 송시열 등을 등용하여 북벌을 추진하였다. 자, 거기다가 필기 한번 해볼까요? 북벌 추진 뒤에 플러스 한 다음에 금군 강화라고 필기해 볼까요? 네, 효종은요, 네, 군대를 양성해 가지고 북벌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자, 군사력도 양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써볼까?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두 글자만 썼어요. 여러분, 하멜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재혁이 하멜 들어봤니? 예. 하멜라는 어떤 책 이름이 있지 않았어? 표류기. 맞습니다.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잠깐 하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하멜은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때 당시에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였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에도 막부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에도 막부는요, 다른 나라, 다른 서양의 나라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에 무역을 하러 갔던 상인이었던 하멜이요,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배가 전복이 돼요. 하멜이 잔 게 아니죠. 기절하고 일어났더니 눈을 떴더니 제주도에서 눈을 뜬 겁니다. 자, 제주도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조선의 병사들에게 붙잡혔죠. 그리고 나서 조선에 20년 이상 조선에서 머물게 돼요.
조선에 머물면서 이제 많은 신식 무기들을 만들어줍니다. 서양식 무기를 만들어주고 화포도 개량해주고 이런 다양한 신식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던 인물이 하멜입니다. 하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어떤 선지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멜.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고요? 도망쳐요. 계속 도망치려는 몇 번의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하다가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일본 여기 나가사키라고 있어요. 나가사키로 도망을 가서 결국에는 본국인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멜이 이렇게 조선에서 머무는 동안 하멜이 있었던 일을 정리한 책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하나만 더 적어보자. 선생님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할게요. 나선정벌이라고 적어볼까요? 나선정벌. 사실 나선정벌은 북벌운동하고 크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청나라가 이 당시에 어떤 나라하고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러 가는데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러시아를 공격하러 갈 건데 너희 우리에게 병사를 보내줘 라고 해서 효정은요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지만 청이 그렇게 청이 도움을 요청하자 효정은요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지만 청을 도와주게 됩니다. 조총부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두 차례 조총부대를 파견하게 돼요. 그러한 것을 나선정벌이라고 합니다. 나선정벌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북학론 보겠습니다. 북학론. 효종이요 북벌운동을 추진하려고 청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그러한 사신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빈 공간이 있나? 여기다 적을게요. 사신의 명칭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연행사. 자, 연행사 별표 하나 칠게요. 연행사. 연행사가 무엇이냐면 조선에서 청으로 보낸 사신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조선에서 명으로 보냈던 사신도 있었습니다.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명으로 보냈던 사신은 청나라 이전 왕조였던 명나라로 보냈던 사신은 조천사라고 있었어요. 조천사. 자, 청으로 가는 사신, 연행사에게 효종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희 청에 가가지고 청의 약점이 뭔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연행사에게 그런 오더를 내립니다. 연행사가 청나라에 갔는데 약점을 발견하러 갔는데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에 반하고 옵니다. 청나라는요 이 당시에 서양하고도 교류를 하고 많은 기술과 많은 문물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연행사들이 이 발전된 모습을 조선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효종은요 그럼 우리 배울 건 배워가지고 우리 그런 발전된 것을 써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텍스트 볼게요. 북학론 대두 계기 보겠습니다. 연행사를 통해 청의 발전 상황이 조선에 소개되었다.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네요. 18세기 이후 일부 실학자 밑줄 칠까요? 실학자. 자, 실학이 무엇이냐면요. 이때 청의 문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 실생활에서 쓰이는 학문, 바로 실학이 대두되었어요. 실생활에서 쓰이는 학문, 실학. 자,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실학자들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다음에, 뒤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밑에 줄. 부국강병 원리에 어떻게 했다? 청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 우리 지금까지 북벌운동을 배웠고 북학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북학론도 부국강병 원리에서 받아들였는데 북벌운동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청을 공격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흐지부지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요, 필기해볼까? 숙종 때 배운 것입니다. 숙종. 네, 적었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백두산 정계비 건립과 간도 영유권 문제. 배경 보겠습니다.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때 당시에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선을 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국경선을 어떻게 정하였느냐?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자, 백두산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뭐죠? 뭐지, 재호가? 두만강? 압록강?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둘 중에 하나야. 아, 진짜 하나요? 두만강. 네, 압록강 맞습니다. 네. 네, 백두산의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요. 그리고 백두산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자, 백두산 정계비는요, 내용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백두산에서 간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토문강이라고 있었어요. 토문강. 얘들아, 정말 중요하다. 토문강 이 세 글자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백두산 정계비는요, 압록강하고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영토는 압록강에 토문강을 끼는 이 영토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때는 1909년입니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많이 피탈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되기 1년 전 1909년에 청하고 일본하고 둘 사이에 간도 협약을 해요. 간도 협약의 내용은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청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국경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요, 청나라가 토문강이란 글자를요, 두만강이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서 시작을 했어요. 토문강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청나라가 토문강은 없다,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것에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네,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서 우리나라의 국경이 이렇게 정해졌다. 네. 같이 한번 텍스트 보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누구 때 건립되었다고, 재호가? 누구 때? 숙종 때 건립이 되었다. 자, 배경 보겠습니다.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과정 볼게요. 숙종 때 압록강 동그라미, 토문강 동그라미. 토문강 우리 별표 하나 치자. 우리 나중에라도 간도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우리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토문강 위치에 대해 조선과 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피게 되었다. 네, 청이 뭐라고 주장했다고? 토문강이 두만강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다고. 자, 그리고 화살표 쳐볼까? 네, 간도 영유권 문제 발생 화살표. 네 글자 쓰자. 간도 협약. 1909년입니다. 네, 대면 수업 때 조만간 배울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하였습니다. 먼저 텍스트 먼저 보자. 일본과의 관계 동그라미 1번 국교 재개. 외란 이후에도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거기에 네 글자 필기합시다. 기유약조. 기유약조.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는 국교가 단절이 되었어요. 근데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막부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시 무역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준 조약이 기유약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삼포개항? 삼포개항 이후에 이제 삼포에서 외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을묘해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삼포를 개항해 준 거는요, 한번 필기해 보자. 개해약조입니다. 여의입니다. 여의. 개해약조. 삼포를 개항했을 때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삼포개항 부분에 개해약조라고 필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개해약조하고 기유약조 정도 다시 알아두자. 개해약조로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했고, 거기서 이제 외란이 일어나고 을묘해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기유약조를 하면서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신사 파견 보겠습니다. 통신사 동그라미. 우리 통신사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언제 들어봤을까요? 우리 임진왜란 이전에 경인통신사를 보냈다. 황성이라고, 미안합니다. 황윤기라고 김성희를 보냈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통신사도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다시 통신사도 재파견하였다. 통신사하고 파견 사이에 재라고 쓰자. 다시 파견하였다. 우리 대면 수업 때 통신사 말고요, 다른 사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힌트 줄게요. 김홍집. 자, 이 사절의 명칭은 뭘까요? 제가 뭐지? 김홍집이 뭘로 파견되잖아. 잘하는 친구들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수신사라고 배웠습니다. 수신사 기억나요? 네. 자, 수신사하고 통신사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통신사는요, 청해 문물을 이제 중국에 있는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절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통신사. 반대로 수신사는요,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한 이후에 이제 일본의 발달된 문명을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절이 수신사다. 자, 통신사하고 수신사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대규모 외교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파견입니다. 화살표 이후에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나라의 문명이 조선에 들어왔고 청나라에서 들어온 조선의 문명을 일본으로 전달한 사절단. 그게 바로 통신사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안용복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안용복. 자, 안용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부입니다. 어부. 안용복이 동해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어선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일본 어부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용복은요, 일본으로 끌려가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안용복은 기 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우리 영토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복잡한 일이 이어지게 되는데, 안용복이 이제 일본에 가서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하게 알렸던 인물이다. 안용복. 자, 우리 오늘은요, 외란 그리고 호란 그 이후에
청과 일본과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난 이후에 먼저 청나라하고는요, 효종이, 여러분, 여기 효종할 때 효자는요, 효심이 깊다고 해서 효도 효자를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 아들의 효심이 깊다고 하여서 효종입니다. 자, 효종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대놓고 추진했다고? 아닙니다. 뒤에서 몰래 칼을 갈았다고. 어떻게 칼을 갈았냐면요, 병사를 양성해요. 금군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함해를 등용해가지고 신식 무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 화포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양식 조총 같은 것도 만듭니다. 자, 그렇게 청나라의 연행사들을 파견하는데 연행사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한 문물을 수용한 것을 뭐라고요? 북학이라고 합니다. 북학론. 자, 시간이 지나서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그 영토 경계 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이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압록강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다,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이 정해진다. 자, 일본하고의 관계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하고는 관계가 단절됐는데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다시 관계를 갖습니다. 기유약조. 그리고 통신사 또한 다시 파견한다. 자,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우리 땅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안용복이라는 사람까지 같이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도중에 재욱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하멜이 들어왔을 때 이 하멜이 우리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던 외국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벨테브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인물은 너무 조선에서 적응을 다 한 나머지 본국 네덜란드의 말까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조선에 너무 이제 적응을 한 거죠. 하멜을 만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게 오랫동안 살게 도와주고 하는데 결국 하멜이 도망가죠. 네, 이 벨테브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연입니다. 박연.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